광해대학교 병원 12층. 인턴 휴게실은 낡은 회색빛으로 가득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벽에 걸린 낡은 시계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마치 김도연의 고독을 세는 듯했다. 그는 찌그러진 컵라면, 용기에 담긴 식은 라면을 포크로 휘젓고 있었다. 면발은 이미 불어터져 서로 엉겨 붙어 있었고, 국물 위에는 기름기가 굳어 있었다. 병원 밖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으로 가득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은 그저 그와는 상관없는 먼 우주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포크를 쥐고 있었지만 그가 느끼는 것은 라면의 짠맛이 아닌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이었다. 김도연. 그는 이 병원에서 녹슨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수술실에서의 그의 손은 언제나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고 간단한 봉합조차도 다른 인턴들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 그럴 때마다 선배 의사들은 김인턴, 손이 녹슬었나 그렇게 해서 언제 의사 노릇하겠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의 심장은 언제나 불안에 떨고 있었고 그 불안은 손끝까지 전해져 그의 모든 움직임을 서툴게 만들었다. 그는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수했다. 반박할 힘도, 용기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인턴 휴게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침대였다. 그곳에서 그는 잠시나마 자신을 옥죄는 모든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잠금 화면을 풀었다. 화면에는 낡은 병원 건물 앞에서 흰 가운을 입고 서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남자는 온화하면서도 강인해 보이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김도연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을 껐다. 그의 지갑 안쪽에는 낡은 환자 카드가 고이 접혀 있었다. 박민수. 그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 이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독한 야간 근무가 이어졌다. 자정 무렵. 바깥에서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도연은 복도를 걷다가 밖으로 통하는 비상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빗줄기가 복도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문을 닫으려다가 문턱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흠뻑 젖은 길고양이였다. 고양이는 한쪽 앞발을 절뚝이며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 도연은 순간 망설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고양이를 돌봐줄 여유는 전혀 없었다. 몸은 천근만은 무거웠고 주머니에는 내일 점심값으로 쓸 몇천 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고양이의 애처로운 눈빛은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도연의 손길에 순응했다. 그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휴게실로 데려왔다. 축축한 수건으로 고양이의 몸을 닦아주고 솜으로 상처를 소독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그의 오늘 저녁 식사비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휴게실을 나와 병원 1층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 돈으로 고양이의 상처에 바를 연고와 붕대, 그리고 작은 캔 하나를 샀다. 다시 휴게실로 돌아온 그는 정성껏 고양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고양이는 갸르릉거리며 그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에게서 그는 잠시나마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았다. 다른 이들에게는 무시당하는 녹슨 손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여전히 피곤한 몸으로 전고 회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유일하게 그를 믿어주는 한 사람, 간호사 한소연이 있었다. 한소연은 항상 조용히 그의 옆을 지키며 그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김인턴, 어제도 밤새워 고생했네요. 커피 한잔 할까요? 그녀의 말은 언제나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병원 응급실에 비상이 걸렸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의료진들이 일제히 응급실로 뛰어갔다. 도연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계속해서 이어서 쓰려면 계속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환자, 50대 남성, 신원 미상 교통사고로 추정, 다발성 골절 및 두부 외상,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들것에 실린 한 남자가 밀려 들어왔다. 남자는 낡고 해진 점퍼를 입고 있었고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검게 그을린 피부와 덥수룩한 수염은 그가 노숙자임을 짐작하게 했다. 찌르는 듯한 악취가 코끝을 스쳤고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들은 일제히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렸다. 명백한 경멸과 혐오가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아, 또 노숙자야, 저번에도 그랬는데 병원비는 누가 대려고, 한 간호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빨리 처치하고 상태 안정되면 바로 공공병원으로 보내. 수석 레지던트인 이민호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는 환자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차트를 넘겼다. 그러나 김도연은 달랐다. 그의 눈은 오직 환자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냄새도, 지저분한 모습도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생명체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환자에게 달려갔다. 바이탈 체크, 산소 마스크 부탁드립니다. 뇌 CT부터 찍어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의 소심함과 달리 단호하고 절박했다. 그는 능숙하게 환자의 동공을 확인하고 청진기를 들어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환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남자를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그를 지배했다. 환자는 심각한 두부 외상과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당장 응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도연은 인턴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중압감에 휩싸였다. 뇌수술은 그의 녹슨 손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환자의 미약한 숨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외과 과장인 강 교수 강민혁과 성큼성큼 응급실로 걸어 들어왔다. 강 교수는 광해대학교 병원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로 돈과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도연을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김인턴, 뭐 하는 건가? 저 환자 상태는 어떤가? 강 교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두부 외상이 심각합니다. 뇌출혈 소견이 보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술 저 환자 병원비는 누가 댈 건데 보험도 안 되는 환자를 붙잡고 있을 시간 없어. 당장 안정화시켜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켜 의료 자원을 낭비할 순 없네. 강 교수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환자에 대한 연민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돈이 되지 않는 환자라는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했다. 도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병원은, 의사들은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수님, 이러다 환자분 돌아가십니다. 도연이 용기를 내어 외쳤다. 자네가 수술할 건가? 자네의 녹슨 손으로 어림없는 소리, 내 말대로 해. 강 교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섰다. 도연은 만견자실했다. 그는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인간적인 연민이 강하게 충돌했다. 그는 강 교수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그 순간 응급실은 정적이 흘렀다. 이민호를 비롯한 다른 의사들은 그를 비웃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 교수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김인턴, 제정신인가? 자네가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명령 거부가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의무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송은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강 교수는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다. 좋아?
김도연, 자네가 책임져. 하지만 만약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네는 이 병원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줄 알아라. 그 순간 도연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강 교수의 말은 그가 다시는 평범한 인턴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삶은 이 선택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운명과의 정면 승부를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굳게 빛났다. 그가 앞으로 마주할 시련을 예고하듯이 계속해서 이어서 쓰려면 계속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김도연이 응급수술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한 후 응급실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 교수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악화되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가 도연에게 뇌수술을 허락한 것은 도연의 의술을 믿어서가 아니라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려는 교활한 계산 때문이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그는 도연을 병원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좋아, 해봐. 대신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거야. 강 교수의 날 선 목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다. 도연은 환자를 수술실로 옮겼다. 그의 뒤를 유일하게 한소연 간호사가 묵묵히 따랐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김인턴, 할 수 있어요. 믿어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은 도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수술실은 차가운 빛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수술복을 입고 장갑을 낀 채 심호흡을 했다. 그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녹슨 손. 그는 이 별명을 떨쳐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아빠처럼.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천재적인 외과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수술대 위에서 환자를 살리지 못했던 악몽. 그 트라우마는 그의 손을 영원히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낡은 환자 카드에 적힌 이름 박민수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갑 속 아버지의 사진을 생각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강한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수술이 시작되려던 찰나 갑자기 환자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경보음이 울렸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불안정해진 것이다. 혈압 떨어집니다. 심정지 위험. 한소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 순간 도연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예리하게 변했다. 이거? 메스로 심장을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니, 그 손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손인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메스를 들었다. 잠깐, 김 인턴 그거 너무 위험해요? 한소연이 놀라서 외쳤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흉부를 절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위치에 심장 마사지를 실시했다. 그의 손놀림은 녹슨 손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유려하고 숙련되어 있었다. 마치 수천 번의 연습을 거친 천재의 외과 의사 같았다. 이 놀라운 광경은 복도에 있는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바로 신경외과 과장 박지훈 교수였다. 그는 강 교수와 오랜 라이벌 관계에 있었으며 냉철하고 완벽주의자로 유명했다. 그는 도연의 움직임을 보며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 세웠다. 저 움직임, 어떻게 인턴이 저런 수기를 박 교수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환자의 심박수가 다시 안정되자 도연은 뇌출혈 수술을 이어나갔다. 그는 두개골을 열고 뇌의 미세한 혈관들을 탐색했다. 그의 손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처럼 움직였다. 그는 뇌의 압력을 낮추고 출혈 부위를 정확히 찾아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해부학적 지식이 마치 선명한 지도처럼 펼쳐졌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듯 완벽한 몰입 상태에 빠져 있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걸어 나왔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지켜보고 있던 강 교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런 실력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고 하니 뭔가 이상해. 그는 도연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이민호를 불러 도연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도연의 모든 것을 알아내.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강 교수의 목소리는 살기 샤치로 가득했다. 한편 박지훈 교수는 도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도연을 칭찬하기보다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아버님이 김민수 교수였나? 박 교수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도연은 얼어붙었다. 김민수는 그의 아버지가 아닌 낡은 환자 카드에 적힌 박민수와 비슷했지만 다른 이름이었다.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알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그럴 줄 알았네. 자네 손놀림에서 그분의 그림자가 보였어. 하지만 자네는 자네만의 길이 있을 걸세. 자네의 손은 특별하니까. 박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자리를 떠났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 이름은 그에게 트라우마이자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벽을 처음으로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을 눈치챈 두 명의 상반된 인물. 강 교수와 박 교수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는 두 거대한 세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서 쓰려면 계속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김도연이 집도하게 된 뇌수술은 평범한 수술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강 교수가 도연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연출한 쇼에 가까웠다. 수술은 병원의 가장 큰 수술실인 대수술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수술실은 마치 원형 경기장처럼 설계되어 있었는데 위층에 있는 관람석에서 병원의 모든 외과 전문의와 레지던트들이 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그곳은 한때 도연이 선배들의 화려한 수술을 보며 의사의 꿈을 키웠던 곳이자 동시에 그의 서툰 손놀림 때문에 가장 많은 비웃음을 샀던 상징적인 장소였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가 도연의 뺨을 스쳤다. 마스크 너머로 그의 숨결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메스를 쥐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박민준 환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이 수술이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관람석에는 강 교수와 박지훈 교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 교수는 싸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저 자식을 병원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어. 그의 옆에 앉은 박 교수는 조용히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의심이 교차했다. 자, 김인턴, 시작하시죠. 우리 모두 당신의 실력을 기대하고 있으니 강 교수가 마이크를 통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수술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도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수술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처음에 약간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두개골을 열고 뇌 조직에 접근하는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그는 뇌 속 깊은 곳에 있는 출혈 부위를 찾아 헤맸다. 그때 갑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되었다. 모니터에서 환자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애비, 저에서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소연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녀는 수술실 한쪽에서 도연을 돕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의 곁에 바싹부터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관람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저럴 줄 알았어. 역시 아마추어군. 환자를 죽일 작정인가? 강 교수는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등 뒤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비난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한소연이 옆에 있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 메스를 쥐고 생명을 구해야도 하는 것은 오직 그 혼자였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아빠.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낡은 환자 카드에 적힌 이름. 박민수. 그 두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 혼란을 가져왔다. 삐발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인턴 이대로 가다가는 환자분 심정지옵니다. 한소연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안전하게 수술을 중단하고 병원 측에 책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 환자의 심박동수가 20헙 이하로 떨어졌다. 모니터의 경고음은 더욱 절박해졌다. 시간이 없어. 도연은 땀으로 축축한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앞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병원 밖에서 만났던 길고양이를 떠올렸다. 작고 연약했지만 살려고 발버둥 치던 그 생명, 그리고 수술 대비 환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생명이었다. 도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수술 도구 준비 출혈 부위 확인하겠습니다. 도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환자의 생명에만 집중했다. 관람석의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눈빛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 박지훈 교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도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도연은 마치 뇌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메스를 움직였다. 그러나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모니터에는 심장 박동수가 0레이어로 떨어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숫자가 깜박이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수술실에는 긴장감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압박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손에 한 생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수술실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처럼 느껴졌다. 김도연은 수술대 위 환자, 박민준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심박수는 40 이하로 떨어졌고 혈압은 급격히 낮아졌다. 모니터에서는 삐삐삐 하는 경고음이 울렸다. 혈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교수님 심장이 멈추려고 합니다. 한소연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김도연에게서 희망을 찾고 있었다. 어떻게든 해야 해요. 김인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청중석에서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결국 실패하는군. 녹슨 손이 뭘 하겠어. 강 교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계획대로 도연은 이 무대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다. 그 순간 김도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환자의 상태와 완벽한 해부도로만 가득 찼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아버지의 그림자를, 모든 비웃음을 떨쳐냈다. 이젠 오직 생명과 그 생명을 살리려는 자신만이 존재했다. 메스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기존의 수술 경로를 포기하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길을 택했다. 그는 혈관을 우회하여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극도로 위험한 방법이었다. 관람석의 의사들은 경악했다. 미쳤어. 저건 자살행위야. 저렇게 하면 동맥을 건드려서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어. 강 교수의 미소는 굳어졌다. 뭔가 예상과 달랐다. 도연의 손놀림은 더 이상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정교하고 우아했다. 그의 손은 마치 베테랑 조각가의 손처럼 생명의 마지막 실오라기를 엮어내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다. 삐삐삐. 경고음은 더욱 빨라졌다. 10초, 9초, 8초. 심장이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도연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손을 뻗어 실 한 가닥을 잡고 미세한 떨림 없이 정확히 매듭을 지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모니터의 심박동수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삐, 삐, 삐. 안정적인 심장 박동음이 수술실을 가득 채웠다. 환자의 위기는 넘겼다. 김도연은 해냈다. 그는 수술대에 고개를 숙인 채 숨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가 이뤄낸 기적은 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청중석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은 경멸이 아닌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강 교수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다. 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민호는 입을 다문 채 도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질투와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움이 교차했다. 그때 박지훈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수술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한소연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내 모든 의사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김도연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얼굴은 의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벅찬 감탄으로 변해 있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성공에 대한 축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턴이 이뤄낸 기적에 대한, 그리고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인이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순간. 이 병원에는 녹슨 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손이 탄생했다는 것을. 수술이 끝난 후 김도연은 탈진한 채 수술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눈빛은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이 아니었다. 존경과 감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다. 특히 이민호 레지던트는 도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김인턴, 아니, 도연 씨, 제가 그동안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듯 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그들의 인정이나 사과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며칠 후 환자 박민주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담당 간호사가 퇴원 수속을 위해 그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환자에게 병원비 정산을 요청했다. 박민주는 익숙한 듯 지갑을 꺼내더니 그 속에서 낡은 환자 카드와 함께 검은색 카드를 꺼냈다. 그 카드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 금융그룹인 한국경제금융의 최상위 VVIP에게만 발급된다는 블랙 카드였다. 카드의 로고를 본 간호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손님, 이 카드는, 네, 제 카드 맞습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박민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간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의 이름과 직업을 물었다. 박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박민준, 직업은 한국경제금융그룹 회장입니다. 그 소식은 병원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광해대학교 병원의 최대 후원자인 한국경제금융그룹의 회장이 노숙자로 위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리고 그 회장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천대하고 내쫓으려 했던 강 교수와 병원 관계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강 교수는 곧바로 회장의 병실로 달려갔지만 박민준 회장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도연을 불렀다. 젊은 의사, 내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자네의 그 손은 정말 특별해. 박 회장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겸손할 필요 없어.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자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돈이든 지위든 뭐든지. 박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는 가난한 삶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저 건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난잔에게 보답하고 싶네. 도연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병원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노숙자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한 수술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이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요. 박 회장의 눈이 빛났다. 그는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이었다. 알겠네. 자네의 뜻대로 해주지. 자네는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아는 의사군. 한편 병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강 교수는 박 회장을 홀대하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 책임을 물어 모비우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몰락은 그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명예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참한 결말이었다. 박지훈 교수는 강 교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저녁, 도연은 한소연과 함께 병원 옥상에 앉아 있었다. 도연 씨, 정말 멋졌어요.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 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멋있었나?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도연은 소연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외과 의사셨어. 하지만 수술 중 사고로 환자를 잃은 후 충격을 받으셨고
나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난 그 사고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수술대에 설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렸어. 그래서 늘 손이 떨렸던 거야. 그랬군요. 소연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근데 오늘 박 회장님을 수술하면서 깨달았어. 아버지를 뛰어넘으려 애쓰기보다 그냥 나 자신으로 수술하면 된다는 것을 내 손은 녹슬지 않았어. 오히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나 봐. 그는 지갑 속 낡은 환자 카드 박민수에 적힌 이름이 아버지와 비슷한 것을 보고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 작은 단서가 그를 박 회장에게 이끌었고 결국 그를 변화시켰다. 두 사람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고 그 평화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2년 후 광해대학교 병원은 놀랍도록 변화했다. 더 이상 돈이 없는 환자를 문전박대하지 않았다. 병원 로비에는 박민준 회장과 김도현 박사의 기부로 설립된 의료자선재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 재단 덕분에 수많은 어려운 환자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새 삶을 얻을 수 있었다. 김도현은 더 이상 녹슨 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뇌신경외과 전문의로 명성을 떨쳤다. 그의 이름은 학술지에 오르내렸고 그가 집도한 수술은 신화처럼 회자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성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흰 가운을 입고 겸손하게 환자들을 대했다. 그의 진정한 보상은 명예가 아닌 환자들의 건강한 미소였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한소영 간호사가 함께했다. 그녀는 이제 수간호사가 되어 병원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항상 도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 역할을 했다. 그들의 사랑은 병원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한소연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오늘도 수술 잘 끝났어요. 응, 다행히 잘 됐어.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환자분, 도연 씨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울면서 고마워하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선 거지. 그들은 함께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병원 앞 광장에서는 자선재단에서 주최한 건강검진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도연은 직접 그곳에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손은 이제 사람들의 희망을 만져주는 따뜻한 손이 되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소외된 이들을 위해, 그리고 한때 외로웠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도연 씨, 우리 이제 집으로 가요. 저녁 식사 준비해 놨어요. 소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도연은 소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의 삶에는 이제 진정한 2번째 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그들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익숙했다. 바로 박민준 회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흘렀다. 자네가 이뤄낸 기적을 보러 왔네. 박 회장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자네는 나를 살렸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네. 자네가 자랑스럽네. 도연은 박 회장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아니야? 자네는 스스로 기회를 만든 거야. 자네의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든 거지. 도연은 박 회장과 소연과 함께 옥상 정원을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석양에 물들어가는 하늘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살면서 2번째 봄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번의 기회와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